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석하신 분이 있을 때는, 결시생이 있을 때는 제가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출석을 하셨더라도 혹시 그날 강의가 녹화된 게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7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 중에서 유동 부채 아닌 것은 다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럼 뭐냐? 비유동 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따졌을 때 상환 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 하는 거죠. 이 결산일로부터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유동 부채 할 때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산일로부터 따지니까 최초의 차입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차입일로부터 따진다면은 장기 차입금은 언제나 장기 차입금인 거죠. 최초의 차입일로부터 만기까지는 언제나 장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채,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의 판단은 결산일로부터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유동부채였으나 아까 말씀드린 앞 시간에서 얘기한 대로 1년 지나 2년이 지나면 그것이 유동부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로 바뀔 때 쓰는 개념 과목이 앞 시간에서 마지막에 했던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념 과목이었고요. 여기 결산일로부터 따진다는 거 요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채라는 개념 과목이 있는데, 사채라는 개념 과목은 뭐냐? 여러분들 그 채권이 사채예요. 채권. 근데 회사가 발행해,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을 회사가 발행했다 해서 사채라 하고, 발행한 회사 입장은 개념 과목이 사채인 겁니다. 이 사채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개념 과목이 사채. 그러면 그 사채에 투자한 회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산에서.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만약에 투자를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채를 샀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그 회사가 매입한 회사가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그런 거 기억나시죠? 또 사채도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있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우리 회사 사채를 거래처가 사줬어요. 어느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근데 우리가 자산에서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다 하는 그 유가 증권은 자산 입장, 사는 입장에서의 개정 과목들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이 사채는 발행한 입장, 사채를 발행한 입장, 즉 채권을 발행한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인 거죠. 왜 부채가 되느냐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입니다. 이 사채는 만기를 보통 3년으로 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모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채무증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매년 뭐 정해진 날짜를 정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갚게 되죠. 원금을 상환하는 그 증서를 사채라고 한다 이거예요. 사채의 발행에 따른 현금의 흐름을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사채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자, 즉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해 주고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는 원금하고 마지막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비유동 부채. 왜냐하면 보통 3년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사채를 사주는 회사가 현금을 우리 회사한테 줘요.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하면 현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현금을 받아다가 운영자금으로 쓰고 대신에 사준 사람에게는 그 유가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걸 사채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간이자 1년에 한 번이다 그러면 1년 이자, 6개월에 한 번씩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6개월 이자를 3년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회사는 이 사채권자의 사채를 받아서 폐기하고 돈을 돌려줍니다. 액면금액,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금액이 있거든요. 그거 돌려주고 마지막 이자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쓰고 이자를 쭉 지급하다가 만기 때 다시 돈을 사채권자에게 돌려준다 이겁니다. 이 사채권자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사채권자가 자기가 처음에 사가지고 만기까지 이 사채권자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가지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한 사람이겠죠. 네, 그 사람 동일 인물인데 발행은 A라는 사람에게 발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사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사채도 거래가 일어나요. 네. 채권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채권자는 다른 만기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돈을 받고 사채권을 발행해주고 그 정해진 이자를 계속 기간별로 지급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만기 때는 원금을 돌려줌으로써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느 시점에 할까요? 발행할 때 현금 받았잖아요. 이때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할 때도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또 만기 때도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예,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FAT 1급에서는 요것만 나와요. 발행 시. 예.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만 FAT 1급에서는 나온다. 이자 지급할 때 시험 안 내요. 만기 때도 시험 안 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제 급수가 올라갑니다. TAT 2급 올라가면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 만기 때 회계 처리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 AT 자격 시험 체계가 FAT 2급,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1급, 그 다음에 TAT 2급, TAT 1급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개정 과목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아까 그 우리가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발생해서 우리 FAT 1급은요 결산 수정금액까지만 나와요. 예를 들면 보험료, 성급보험 처리했단 말이에요. 성급보험 그러면 차변에 자산 처리했네요. 대변에 보험료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이 성급보험료 자산이 나중에 내년 보험 만기일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보험이 만기되었다 그 상황을 문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급수에서? 이보다 높은 급수 TAT 2급에서.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성급보험료 문제가 나오지만 FAT 1급은 결산 수정분께까지, TAT 2급은 최종적인 결과까지. 그 성급보험료가 계속 성급보험료 성급 비용이 아닌 거죠. 만기 때 되면 없어져요. 만기 때 되면.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출제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채에 대한 문제를
FAT 1급에서는 발행 시까지. 요 밑에 단계 FAT 2급은 아예 사채에 관해서는 문제를 아예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는 발행에 대한 것까지만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사채 발행에 대해서 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채의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액면 금액이란 어떤 의미인가?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요, 사채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수표처럼 사채에 일금 얼마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것을 액면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이 액면 금액의 의미는 만기일에 아까 상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환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만기일에 그 액면 금액을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액면 금액을 상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 금액을 만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그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만기일에 상환하게 된다. 예, 요거. 그것이 액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채의 액면 이자율은 그럼 뭐냐? 액면 금액하고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표시되어 있다 해서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율은 언제 써먹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자율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급해야 할 이자. 지급해야 될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요? 표시되어 있는 액면 금액에다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곱하기 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것이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자 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를 어떻게 계산한다? 액면 금액에다가 곱하기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 그래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은 연 이자율로 표시합니다. 연 이자율로.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사채라고 한다면 연 이자율로 계산해가지고 절반씩 나눠서 2번 나눠서 지급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연 이자율 곱해서 나온 이자를 1년에 한 번만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장 이자율은 무엇일까? 예.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주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예.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주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 네, 우리가 은행에다 돈 빌려준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일종의 은행에다 돈 맡긴 거죠. 은행에 돈 맡긴 것은 빌려줬다고 해도 뭐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채권을 안 사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몇 프로 붙더라. 그게 시장 이자예요. 네, 시장 이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맡길 건지 채권을 살 건지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채권에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면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예. 자, 그 은행 또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아니 일반 대중에게 굳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릴 필요가 있을까요? 잘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낫지. 예, 결국에 그래서 자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왜 시장 이자율대로 왜 표시를 안 하느냐? 그렇게 표시할 수 딱 맞게 표시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인에서 이 법인이 그 채권을 발행하려면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3년 후에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도덕성과 또 그런 자본 능력이 있는 회사냐,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해서 여러 가지 회계감사라든가 각종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만한 능력이 되는 법인이다, 승인이 나야 비로소 이제 발행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행을 신청할 때 금융감독원에 우리는 몇 년 만기로 얼마만큼의 규모, 뭐 채권을 이번에 300억을 발행할지 아니면 뭐 10억만 발행할지 그 규모도 미리 신청을 해야 금융감독원이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300억까지는 안 되고 10억까지는 될 건데 뭐 이런 식의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표시이자율, 액면이자율, 즉 표시이자율 이런 것을 다 정해요. 우리가 이걸로 하겠다. 그럼 심사 거쳐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사이에 시장의 이자율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도 막 3개월에 한 번씩 막 발표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는 사채를 어떻게 발행해야 돼요? 할인해서 발행하든지 할증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인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액면가가 100만 원짜리라고 표시했으면 100만 원에 발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95만 원에 발행하는 거, 5만 원 깎아줄게요. 이런 발행을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뭐예요? 100만 원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105만 원 달라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그 표시 금액만 돌려주는 거예요. 100만 원. 돈은 105만 원 받고 나중에 원금 3년 후에 돌려줄 때는 10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금액은 언제나 액면 금액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할증 발행을 해도 왜 사람들이 사느냐? 표시 이자율이 높거든.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5만 원 더 주고 사더라도 그거 이자를 많이 받은 거를 감안해 보면 시장 이자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 발행을 왜 하느냐?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려면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사채를 살 이유가 없죠. 이자 더 주겠다는 곳에다가 돈을 맡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짜리를 그러면 나중에 3년 후에 돌려주는 건 100만 원인데 지금 살 때는 95만 원에 사가자. 그 5만 원을 깎아주는 근거는 이자 때문에. 우리가 매년 주겠다는 이자가 3년간 주겠다는 이자가 시장보다 낮은 거예요. 그걸 보상해 주는 게 할인 발행.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인 발행 시 회계 처리, 할증 발행 시 회계 처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설명한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갔으면 그게 이 말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연 15%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금액에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로부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해야 한다. 예.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 할인을 해줘야 해요. 원금을 할인해서 판다. 반대로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8%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가보다 더 비싸더라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결국에 투자자들도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 시장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도 시장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보장받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런 것인가? 자, 사채는요 3년이면은 만약에 액면 표시 이자율을 12%로 했잖아요. 그러면 3년간 무조건 12% 이자를 줘요. 표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돼. 예. 근데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정하지 않죠. 만약에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계속 떨어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또 이자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변동이 일어나지만 우리 채권은 변동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발행이 끝나면.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은 발행 시점에 판단하고 끝. 예. 그 다음에 변동이 일어나는 건 발행회사도 또 투자한 사람도 각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몰라. 누가 이익 볼지는 몰라요. 만약에 발행회사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막 오른다면은 발행한 회사는 사실상 이익 본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면 더 이자가 비싼데 지금 우리는 3년 전에 이자를 지금 주고 있네. 투자자들에게 이익입니다. 근데 투자자가 이익인 경우는 뭐냐? 3년 전에 이자율로 지금 산셈이 되잖아요. 우리가 할증 할인을 통해서 3년 전에 시장 이자율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자꾸 떨어졌다고 볼까요? 기존 이자율이. 지금 예금에 만약에 예금을 하면은 8%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리는 12%를 보장받았어. 그러니까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그는 이제 운에 맡기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그런 이 금융 투자에 식견이 있다면 이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 주변에서는 알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오르리라 내리리라 이런 판단을 누가 섣불리 하겠어요? 전문가들도 맨날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금리가 한 4, 5년 동안 계속 내렸죠. 예,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지금 금리가 1%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요. 2, 3%는 됐어요. 예금 금리가. 근데 지금 0. 몇 %잖아요. 은행에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넣어놓으면 아마 많아야 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2, 3년 전에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 비교 상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채권에 표시된 이자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3년 전의 이자, 만약에 5%로 3년 전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샀다. 지금 5%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지금 1%가 됐지만, 그래서 채권 투자도 그걸 앞날을 내다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아, 그래?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확신이 쓰면 채권에 투자하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금리라는 거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자, 뭐 우리는 투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말한 것을. 할인 발행이란 뭐냐?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하려는 것이다. 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뭐냐?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같을 때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발행하면 돼요. 회계 처리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은 뭐냐? 100만 원짜리 사채를 더 많이 받고 현금을 더 많이 받고 사채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액면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주는 이자를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증 발행을 해줘요. 돈을 더 받고 발행할 수 있다. 자, 요 개념 앞에서 설명한 것이었고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험에서는 요게 나올 수 있다.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자, 사채 발행 시 발행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금액으로 기록한다. 예, 여러분 사채라는 개정 과목은요. 만기에 상환할 금액으로 항상 기록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액면가로 기록해요. 사채는. 발행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채는 만기에 상환할 액면금액으로 기록하라. 즉 액면금액, 표시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의 경우는 개정 과목을 하나 더 붙여요. 할증 발행했으면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할인 발행을 했으면 사채의 차감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할인 발행 시. 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 액면 금액의 할인액은 이런 개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차감적인 평가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사채가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이 되죠. 그러면 사채의 차감 계정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사채의 차감 계정은 사채에서 빼주는 거니까 사채가 부채란 말이에요. 이제 발행할 때 사채를 대변에 기록할 거예요. 분계를 대변했을 텐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쪽 차변에 올 것이다. 우리가 자산을 할 때, 자산 배울 때 유형자산에서는 차감 계정이 뭐가 있었냐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기록한다. 자산의 차감 계정.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졌죠. 감가상각 할 때는 대변에 차감 계정을, 자산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이 부채는 반대예요. 부채가 대변이기 때문에 차감 계정은 차변에 온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시. 자, 할증 발행 시는 개정 과목을 뭐 쓰는가 볼까요? 이걸 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거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사채의 가산 계정. 그러니까 사채하고 나란히, 사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요. 사채가 대변이니까 사채의 가산 계정도 대변으로 간다. 그래서 밑에 분계 나오네요. 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매입자 입장은, 이 매입자 입장은 우리가 자산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사채 발행자 입장이에요. 매입자 입장은 자산이죠. 만기 보유증권 아니면 매도가능 증권으로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사채를. 자, 근데 여기는 우리는 발행자. 자, 액면 발행했습니다. 자, 숫자를 100원으로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액면 발행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액면가 100원짜리 사채를 발행했을 때 현금 100원 받은 겁니다. 그럼 분계가 간단해요.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사채 100원. 자, 근데 할인 발행했답니다. 할인 발행하면은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해요. 100원인데 90원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90원. 이게 할인 발행한 거예요. 사채는 100원짜리를 주고
현금은 90원 받으면 할인 발행. 그러면 10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아까 할인 발행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랬죠? 이거는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채가 대변이니까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기록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 차변 90원 10원 더하면 100원. 대변에 사채 100원 딱 떨어지죠?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 자, 100원짜리 사채입니다.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할증 발행이라는 건 뭐예요? 110원 받았다 이거 110원.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 더 높아가지고 시장 이자율보다 10원 더 받았어요. 할증 발행. 그리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산 계정이에요. 사채의 가산 계정은 사채하고 같은 방향 대변에다가. 그래서 차변 110원, 대변 110원 딱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되죠. 이런 원리로 여러분 분개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예, 여기까지만 FAT 임금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재무상태표에 자, 이것도 발행자 입장만 보세요. 예,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액면 발행했으면 그냥 계정가목 사채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100원으로. 그런데 할인 발행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계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경우도 사채 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다 넣어보면 여기 사채는 10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원, 여기는 90원이 돼요. 이 사채의 액면금액. 자, 그러면 할증 발행했을 때 100원, 여기 10원, 여기는 110원이 돼요. 110원이 돼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 110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는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냐? 자, 우리가 이거 3년 후에 갚아야 되잖아요. 자, 갚는데 할인 발행했을 때 90원만 갚나요? 100원 갚아요. 100원. 액면 금액을 갚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3년 후에 이 90원이 100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회계 처리를 이자 지급할 때 그걸 만들어요. 이게 점점 3년간 불어나가지고 그 사채 만기일이 되면 요 100원하고 똑같아져요. 나중에. 그것이 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10원이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되면 이게 100원이 돼요. 마찬가지로 할증 발행했을 때도 요 10원이 있죠? 여기 10원, 이 10원을 상각을 해요. 3년간. 방법이 있어요. 상각하는 방법, 계산 방법이. 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유효이자율법이 시험에 나올 수도 모르니까 여러분 사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는데 보기에 유효이자율법 이런 말이 나왔다? 그게 답이에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방법으로 계산해서 상각한다는 표현을 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이자 지급 시점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이걸 상각하도록 돼 있어요. 상각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기 때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100원이 돼요. 두 개 다 100원이 되도록 만드는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한다.
혹시 이제 FAT 1급을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유효이자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그냥 유효이자율법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할증도 마찬가지. 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한다.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기 나오지 않았죠. 예, 그것까지는 FAT 1급에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채에 대한 것은 자, 이제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 예, 장기 차입금은 아까 유동성 장기 부채 이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유동성 장기 부채의 그 설명과 똑같아요, 지금. 처음에 자금을 차입할 때 2년이나 3년 이후에 갚기로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결산일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결산시에 도달하면은 상환 기한이 1년 이내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장기 차입금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나올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결산 문제로 유동성 장기 부채하고 장기 차입금이 나와요. 결산 문제로. 결산 문제라고 따로 두 문제를 내는데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3년이 돼서 갚게 돼요. 그러면 이 장기 차입금은 이때 없어졌기 때문에 상환하는 날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져요. 그리고 현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의 흐름은 아까 유동부채에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 했던 그림하고 똑같죠? 자, 그걸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비유동 부채의 임대 보증금.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 자산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만기 때 우리 임차인이 찾아야 되니까. 그 반대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줄고 자기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기 자산은 맞아요. 아니. 자산이 아니고 부채. 예. 남의 그러니까 부채로 다른 데 이용하고 있어요. 은행에 넣는다든가. 임대 보증금은 만기 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임대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처음 받을 때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 보증금,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약정일에 이제 임대료 받을 때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 자, 만기가 됐어요. 이제 임대보증금 돌려주게 되죠. 예, 그래서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처음에 임대 계약할 때 부채로 인식했다가 만기 때 돌려주면 차변에서 임대보증금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회사에 그 퇴직급여 규정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규정이 없다 해도 강제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이 직원이 일단 1년 이상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부채로 인식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결산 때 계산을 합니다. 결산 때. 그래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것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이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예. 그러니까 결산할 때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전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만 원 부채 증가시키고 차변에 비용 발생시킵니다. 지급은 안 했지만 비용으로 발생시키고 대변에 현금 대신에 지급을 안 했으니까 부채죠.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급을 안 했어요. 예. 아니 지금 퇴직한 게 아닌데 결산 때 퇴직한 게 아닌데 왜 비용이 발생했죠? 우리 회계처리는 발생주의잖아요. 퇴직금을 줬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라 직원이 1년 이상 되면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철저히 발생주의다 이거예요. 직원들의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식해라.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나 돈을 안 줬어요. 그 사람 퇴직할 때 주려고 충당을 해놔요. 돈을 부채로. 자,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정확히 한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나갔다고 볼까요? 종업원 퇴직 시 이 부채가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퇴직할 줄 알고 미리 부채로 충당했더니 퇴직했습니다. 예, 그러면 10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에 이제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 감소. 이 부채는 직원이 나갈 때 자산이 감소합니다. 직원이 나갈 때.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언제 부채가 감소되느냐? 퇴직자가 있을 때. 그때 부채를 없애는 거예요. 결산 때 직원들 퇴직금을 전부 계산해요. 그 회사는 그걸 부채로 잡아놔요. 그리고 바로 비용 처리해요. 비용 처리. 회사 직원이 나갈 때는 비용이 아니에요. 나갈 때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퇴직금에 관한 거예요. 이거 결산 문제에서 또 연습할 겁니다. 실무할 때. 실무할 때 연습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300인 이상 기업은요. 퇴직연금을 의무가입해야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강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300인 이상 기업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 큰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미리 가입을 해가지고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자금이 없더라도 그 연금회사에서 미리 우리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게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안 다뤄지지만 뒤에 문제 풀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정리를 할게요. 퇴직연금에 관한 거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하고 이제 부채가 끝나니까 마지막 비효동 부채 장기 미지급금. 네.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근데 외상을 하고서 대금을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이 된다 이거죠. 그냥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였잖아요. 그냥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인데 장기 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건.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비품 같은 걸 사고 1년 후에 돈 주겠다. 그게 이제 장기 미지급금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 1년 후에 돈 주겠다고 뭘 사러 온 사람에게 우리가
잘 판매하겠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유동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다 끝났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본 회계 처리 알아보겠습니다.